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한정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앉아주시죠. 가시지 말고. 오늘 하루 아주 유익하게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이제 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이제 학구파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한문학제에 오래도록 남아서 이 재미없는 문학 특강까지 듣고 가시겠다는 그런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저도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그 문제에 부쩍 마음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근한의 삶과 죽음이라는 큰 주제로 제가 이 연구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제 21쪽에 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조사한 바를 우리 여기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군데군데 소개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한 시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카프 문학,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프로 문학의 거두로서 활동했던 그런 문학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924년에 문단에 나온 뒤 한 30여 년 동안 소설, 희곡, 아동문학, 평론, 문학 전반에 걸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회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연구라는 것이 이 근한의 문학 세계 이런 쪽에 다루어졌습니다. 정말 또 필요한 근한의 삶과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크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 삶과 활동을 아니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증 자료들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여기 이제 원고에는 2024년대에 있는데 2022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제일기 간행위원회가 개설되고 또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전에 이 근한의 아버지 근오봉 선생께서 성제일기를 쓰셨는데 그것을 이제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인본으로도 엮여졌는데 그 성제일기는 1932년부터 1957년까지 근오봉 선생은 5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57년까지 25년 동안 자기가 겪은 일상을 일기처럼 그렇게 쭉 기록을 해놓은 그 일기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가족 이야기, 아들 특히 근한의 그 행복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근한의 삶과 죽음을 한 번 더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한 시인의 나이로 따진다면 근한 시인이 3년생이니까 30세부터 돌아가실 때 5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52세까지 그러니까 30세부터 52세까지의 그 근한의 주요 행적들을 우리가 이 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기, 성제일기 참 대단한 사료다 하면서 빨리 간행도 하고 번역 작업에서 주석을 해서 책을 내야 된다 하지만 그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이 자꾸 이루어져 가지고 남들이 성제일기가 이런 쪽에서 많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구나 이래서 해야 또 간행이 빨리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근호봉 선생님께서 좀 더 일찍 그죠? 일기를 쓰셨으면 제 개인적으로 그는 시인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좀 삶을 짐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글에서는 제가 근한의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출발해서 성제 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근한 시인의 중요 행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테면 특히 근한의 그 말년의 행적, 임종하고 또 장례를 치르고 또 유택을 이장을 하고 연계식까지 쳤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제일기 속에 이제 먼저 제가 22쪽에 보시면 일제강점기 때 32년부터 쓰셨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근한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제일기 속에는 아들 근한하고 이 편지, 서신을 많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한 시인이 타지에 살면서 고향을 또 방문도 하고 또 여타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행적들이 아주 간략하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카프 사건으로 해서 제2차 카프 사건, 싱크설 사건으로 해서 근한 시인이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형무소에 수감된 거라든지 그때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또 그 수감되고 나서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김해 박한농장에서 또 사감으로 근무를 했던 그런 정황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말기에 서울대학교의 도서관에 사수로 또 근무했던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근호봉 선생께서 성제일기에서 아들 근한과의 서신교류를 언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제가 여기 예시문으로 성제일기의 그 부분을 번역을 요 박스 속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게 33년도 뿐만이 아니고 줄곧 있습니다. 타지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서신을 주고받고 근한에게서 편지가 왔다. 아들 경한이죠. 본명이 경한이니까 경한에게서 편지가 왔다. 반지를 받았다. 답장을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한 시인께서 타지에 있을 때마다 가족과 계속 아버지와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고향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1934년 저 카프에 몸담고 있을 때 그 아주 힘든 시기겠습니다. 그때 근한도 이 고향을 자주 방문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933년 1월에 고향을 방문해서 진전맨 오스리 본가에서 잠시 머물렀고 또 33년 6월 5일에 배로 와서 서울 간다고 아뢰었고 1934년 1월 1일 이제 우리 새해를 맞아서 고향에 또 들러서 방문을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고향을 찾았다는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차 카프 사건으로 근한이 전주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록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주에 자주 찾아가고 근한 시인을 구명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애를 썼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정말 구체적인 날짜들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형무소 생활을 했다, 뭐 바깥 농장에 이렇게 했다는데 이 일기를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날 형무소에 가고 몇 월 며칠 날 언제 형무소에서 나오고 또 김해 바깥 농장에는 집행유예 때문에 언제 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35년 12월 19일에
그 근한이 출소 날짜가 그때였다는 것을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박한농장에서 생활할 때의 행적에 대해서도 아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5쪽에 제가 그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25쪽 저 중간쯤 보면 성제일기 기록을 참조해서 근한 행적을 정리해 보면은 1936년에 1월 4일부터 김해시 진영의 그 일본인 소유의 박한농장에서 사감을 지냈고 7월 9일부터는 또 진영에서 저 부산 강서구 가락의 박한농장으로 옮겨갔고 1939년 이제 3년이 지냈죠. 그 1월 9일에 집행유예 3년을 채우고 박한농장에서 퇴직했다. 이렇게 정기적인 그런 삶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초연도 했고 또 아까 시 낭송에서도 원망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망이라는 시가 보니까 동아일보에 38년 12월 3일 날 발표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로 보면 근한 시인이 박한농장에 있으면서 그죠? 이 시를 썼구나. 물론 카프가 해산되고 이념도 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전향을 했는 상황에서도 정말 자기가 진짜 원망,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황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나는 나의 피리를 마음대로 부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자유롭게 어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사에 기자를 했다. 일제 말기에. 그 다음에 또 경성제대에서 도서관 사서로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성제일기를 통해서 1940년 무렵부터 도서관 촉탁위원회에 근무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연도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고요. 경순제국대학 도서관 취직했음을 1940년 8월 말경에 이렇게 제가 고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복기, 이제 강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많은 근한 연구 중에서는 이 근한의 이력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성제일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복이 되고 나서 근한 시인은 시집 동계를 내기도 하고 또 조선문학가 동명 서기장을 제2대 서기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때부터 문학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성제일기 이 속에는 보니까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인이 되어 있는데 1943년 2월부터 1947년 3월까지가 그 일기가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복 되자마자 직후의 사연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1947년 그 이후의 상을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이념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갑북의 시인들이 월북을 다 하지 않습니까? 문인이고 문화인들이. 그런데 근한 시인은 월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산으로 내려와서 마산에서 완월동에서 칩거를 했다, 숨어 살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산에 언제 내려왔노? 이것을 했을 때는 뭐 46년인지 48년인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뭐 이만화 이런 분들은 다 46년에 하고 거의 48년 임시정부서를 서기 전에는 뭐 다 월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근한 시인이 보니까 이 자료 속에 1947년에 기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참 안 좋았죠. 계력이 많이 걸려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요 고향에 있던 것이 아니고 여기 요양소에 입원을 한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일기를 봤을 때. 그래서 요양하고 투병하고 이런 데에 대한 언급들이 성제일기 속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요 성제일기에 의하면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고향에 내려와서 몸을 숨긴 시기가 1947년 4월 25일 무렵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고, 그 성제일기 속에 47년 25일에 요양원에 함께 가서 근한의 목과 눈을 침착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양 직후에 요양원이 아직도 마산계령 요양원인지 지금 저기 경남대 자리에 있는 철도병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요양소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가포에 마산계령 요양소에 근무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 계령에 뭐 일이 터진다든지 하면 부인이 그 마산교통요양소, 지금 옛날에 철도병원이죠. 거기에 자꾸 읍보도 가고 이렇게 치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간 것이 근한 시인이 이제 요양원 퇴원 뒤에 치료를 받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완월동에서 거처를 마련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그 생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1년 뒤에 그렇게 옮긴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20일에 47년에 내려갔다가 한 1년 지내서 오전에 경환이 완월동 근오면 집 사랑채로 옮겼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제일기 속에. 이것을 통해서 근환이 내려와서 한 1년 뒤에 주거지를 완월동에 마련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50년에. 그런데 한국 전쟁기에 또 근한의 행적에 대해서는 또 사료가 없기 때문에 다들 연구하는데 많이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제일기도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됐다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저도 곰곰이 살펴보니까 1951년부터 또 53년도까지가 대부분이 누락이 돼 있어요. 전쟁통이라서 그런지 근오봉생께서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기를 안 썼는지, 아니면 그 일기 쓴 것을 어디 갔다가 다시 입수를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 버렸는지 빠져버렸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1952년도에 전쟁 중에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근한의 그 어떤 근황을 나름대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박스 속에 제가 52년 2월 29일 해서 저 29쪽에 설명하는데, 이제 근오봉생이 찾아가니까 완월동 셋집에 다니 경환이 알아 누워 있었다. 또 한 5개월 지내서 오전에 경환이 일하는 것이 있어 나는 부산에 갔다. 뭐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근한 시인이 전쟁기에도 많이 몸이 아팠구나.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또 무신양면으로 아들을 걱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강사 생활을 한번 시켜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한 시인은 1950몇 년도에 한 3년이나 4년 이 여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산고등학교에서 독일을 강사를 지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그건 주위에 이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제일기를 통해서 아무튼 열심히 아버지께서 근한의 그 어떤 지식 문제로 많이 뛰어다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쪽에 근한의 임종과 장례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제일기 속에는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모르던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나 이것을 근한 시인이 돌아가셨나 이것을 근오봉생이 적어놨는데요. 1954년 7월 26일 무렵 근한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근한의 임종 직전 그 며칠 동안의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954년 7월 29일 시시각각 위독해졌다. 각처에 전해했다. 오전 11시 반에 마침내 목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그날의 마지막 어떤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겠고, 1954년 7월 29일 음력
6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창원시 마산하포구 완월동 자택에서 임종한 걸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절차도 쭉 적어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염을 상복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7월 31일 날 오전에 그 완월동 뒷산에 골짜기에 가매장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매장을 한 거죠. 그 애들이라는 뱀 때문에 그랬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의 그 완월동 공동묘지에다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다음날 그냥 매장을 한 거예요. 연만 하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놓기를 마산일보에 부고가 났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산일보를 쭉 또 검색을 해보니까 33쪽에 그 부고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문객들이 임종 직후에 핀소를 찾은 조문객들에 대해서도 메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누가 왔다 갔다 누가 조문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러한 예시문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1954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 사나흘 지냈을 때 오전에 이주홍 같이 예전부터 카프에 같은 부처럼 벨라라나 이런 쪽에 했던 항파 이종 선생이 있습니다. 이종 부부가 문상을 왔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다 해서 또 동아일보에 제가 쭉 찾아서 동아일보에는 그러면 어떤 부고가 떴을까 해서 여기 또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34쪽에 한번 이렇게 부고가 났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완월동 자기 자택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고 하고 하니까 이 부고 보고 오고 하는 건 거의 뭐 한 달 동안 계속 조문객이 와요. 늦게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54년 8월 10일에 이제 이주홍의 근안을 기리는 추도문이 국제신문에 실렸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르는데 또 제가 또 국제신문에 찾아보니까 국제신문 8월 9일에 이주홍 선생이 근안을 위해서 쓴 애도한 그런 추도문이 게재가 되어 있었어요. 좀 내용이 길어서 깁니다만은 제가 원문을 다 실어놨습니다. 35쪽에 36쪽에 이렇게 실어놨는데 아마도 이 추도문은 돌아가시고 나서 8월 4일 날 이때 이제 근안 시인의 그 빈소를 이종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추도문을 쓰고 또 그 8월 9일 날 국제신문에 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수유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짧은 시간에 인생 이야기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안 시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국제신문을 딱 또 그 한 면을 보니까 추도문이 이리 실렸는데 옆에 보니까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가 뭐냐? 근안에 유작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안의 시 유작시인데 아마도 이제 그 의종 선생이 문상을 왔다가 뭐 책상머리나 이렇게 원고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를 가져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공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유택의 묘소에 가서 낭송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고 근화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석이라는 것은 그 근안 시인의 호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제가 보니까 족포에도 나가 있고 또 이런 데서 한 번씩 그 필명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절필해놨습니다. 붓을 놨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유고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택 이장과 연계식이 있는데 이 성제일기를 보니까 아까 완월동 지산에 감회장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장례식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4개월이 지나가지고 1954년 11월 24일에 이제 말 그대로 연계식,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간을 요 진저면 옷을 요 경행제에 옮겨놓고 요 경행제에서 연결식을 하고 또 그런 다음에 그 오후에 저기 지금 있는 묘소 거기에 보슬이 거기다가 이제 묻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실 때 제가 보니까 이 많은 또 문인들이나 또 지인들이 왔겠죠, 그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때 이제 여기 이중뿐만이 아니고 마산고등학교 그 강사를 지내고 할 때 친했던 또 뭐 친구는 아니면 후배지만 김태홍 시인이 연계식에 또 추도시를 낭송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성제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한의 임종 그리고 또 장례, 연결식과 유택 이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근한이 돌아가시고 이장식도 하고 나서 이제 근한에 대한 그 아버지의 언급은 많지가 않습니다. 단지 한 3차례가 나오던데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 3차례 언급이 있는데 뭐 소상, 대상 입제 때 그날의 이 제삿날의 기록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건오익 선생이 제문을 썼는데 그때 제문을 썼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차, 2년차, 이렇게 3년차 이렇게 될 때 한 번씩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한 시인이 54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59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시기 전에 57년까지 쓸 때 그때 54년에서 57년 동안은 한 3차례 정도의 언급만 있다 제삿날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제가 근한의 삶과 죽음 이런 큰 제목으로 글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이 마산일보, 또 동아일보, 또 그리고 그 국제신문 이런 데서 실린 그런 글들을 발굴했다는 점, 특히 또 근한 시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시 공상이라는 시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제일기가 어떤 한 사람의 그죠? 삶을 조명하는데 꼭 그런 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무수한 사람들, 무수한 장소들이 그 속에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참 중요한 지역적 사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저도 지금 많이 근한 선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제가 오늘은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시인의 그 삶과 죽음의 관심 부분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아무튼 오래도록 경청하신다고 고맙고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